한 시간의 정치권 이슈를 속속 들이대라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이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쿨하게 절감하게. 측의 통보에 대해 청와대는 적을 정확한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오해와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좀 살펴보면 마치 북핵 폐기가 완료가 된 것인 양 장밋빛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은 나는 그 거꾸로 생각합니다. 믿지 마라. 그러나 협상하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불을 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이 가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위장된 비핵화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정신없었죠, 그죠? 뭐 이렇게 핫 이슈들이 많아요. 예? 올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도 있는데 다른 이슈도 많은 것 같은데 먼저 그 아무래도 그 남북 간의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우리 국민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위급 회담이 하자고 하다가 또 전격적으로 또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한과는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보는 듯 싶었는데 다시 옛날의 북한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늘 북한이 하는 수법이긴 맞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어쨌든 남측 땅까지 왔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게다가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합니다. 네.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은 미국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 같은 걸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 안 할 수 있다고 일단 협박을 하고, 네. 그 다음 날에는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한과 다시 마주 앉는 일도 쉽지 않을 거라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 번은 트럼프, 한 번은 네. 대한민국에다가 협박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그 좋게 말하던 북한이 이제는 뭐 무지무능한 정권, 현실적인 판별력 없다고 거의 뭐 완전히 외교적으로 하면 안 될 발언까지 하면서 지금 남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계산이 뭔지, 뭐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적을 했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번만은.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모양을 보면 미국도 강하게 대응하고 한국도 강하게 대응한다. 뭔가 김정은과 시진핑 간에 뭔가 있었는지 또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예. 아니,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하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 그런 거 아닌데 처음에. 예. 사실 뭐 남북 간의 평화로 가는 길이 언제나 살얼음 판이죠. 한 발 한 발이 참 뗄 때마다 숨이 차는데 그런 상황이 또 닥쳐왔다.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다만 근데 양측이 다 크게 이것을 가지고 판 자체를 깨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아까 잠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뭐 준비 상황을 좀 조정할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간의 협상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북한 측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까? 특히 우리 한국한테. 우리나라 뭘 죄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잘해주고 막 그랬는데.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한 4개월간 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숨가쁜 그런 게 달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요 근래 2, 3일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숨가쁜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의 태도 또 지금 북한은 아직 트럼프의 그 어제 오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뭐 별다른 지금 아직은 없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둘 다 파국은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다음 주 5월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뭔가 좀 우리가 좀 물꼬를 트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이 뭐 그동안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통 큰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기까지 사실 달려오게 글쎄 된 계기가 말이에요. 됐었는데 예. 숨고르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하고 무기 연기 뭐 이런 식의 김계관의 어떤 담화문. 그러나 이제 그게 공식적인 어떤 북한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무상이 했다 그래서. 의무상이었던 그래서 개인적인 담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구나. 다만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한 기싸움이구나.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만 네. 또 성동격서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이런 모습도 있는데 리성건의 메시지는 또 다른 거라고 글쎄 말이에요. 생각합니다. 아주 그거는 대단했어요. 조금 곤란하고 좀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것이 네.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이기 네. 때문에 그 좀 더 강한 그런 압박과 그런 그 수위 높은 발언들이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은 아니다. 네. 이런 점에서는 잘 수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0일에 미국 가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리선권이 이야기하면서 네. 수습 대책을 세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요? 예. 지시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네. 지시라기보다는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에 네. 유감이나 촉구 따위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의 맹점은 이걸 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북한이 얘기했었던 두 가지 사항, 맥센더 훈련이나 태양호 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그 요구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건 뭐 리비아식이냐 아니냐만 이 논쟁들이 있지만 결국 체제 보장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협상들이 쭉 급물살을 타면 자연스럽게 뭔가 경제적 지원 방향으로만 쏠려가면서 체제 보장과 관련한 안전의 문제 네. 이게 좀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중국을 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시진핑이 이제 그 북한에서 온 중국 참관단과 예. 사진 찍은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시진핑은 거의 황제입니다. 중앙에 앉아 있고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국 참관단이 갔습니다. 진짜 그 중앙에 예. 앉아 있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북한 규모로 다녀왔는데.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40년 만에 또 간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입으로 그거는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났고 그때 해변을 산책하면서 네. 미국이 마치 승전국처럼 굴고 있다. 못 참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김정은은 독재자인데다가 그 3대 세습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지만 글쎄 말이에요. 김정은이 최소한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문재인이나 트럼프는 나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이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 보상 문제를 놓고 아마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시진핑이 우리가 좀 해줄 테니까 좀 더 세게 나가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동안에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택을 채용했는데 장성택이 대표적인 친중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이번에 김정은과 시진핑이 두 차례 만나면서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중국이 원유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자신감이 있고 또 하나는 김계관이가 등장한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김계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75세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미국과 북한의 수석 대표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1993년도부터 그치. 등장했었죠. 제네바 협정부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퍼 힐이나 라이스 장관이 김계관을 만나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졌다, 사기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2008년 즈음에 그 사자회담인데 그때 제가 볼 때는 김재이 굉장히 이제 능숙한 외교관인 게 자, 크리스토퍼 힐과 단독 김계관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북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좀 입지를 살려다오.
뭐 좀 하고 싶어서 중국하고 친한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이 좀 도와줬더니 바로 얼마 뒤에 약속을 깨고 이제 이 뒤엎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딕 체니 부통령이 회고록에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크리스토퍼 힐하고 라이스가 참 잘할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사기당한 게 아니라 대변인 역할을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외교사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김경환이 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볼턴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아마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김경환의 등장이고 김경환이나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외교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한 이유가 외교력인데 김경환이 다시 성장했다는 거는 한번 붙어보자는 거로 이제 미국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볼튼과 폼페이오 사이에도 조금 알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로는 굉장히 힘든 이제 회담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회담 자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굉장히 긴장된 북한과 미국 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6월 12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린 거로 돼 있죠? 뭐 현재까지는 이 다혈질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이제 김계관의 어떤 개인적인 담화나 또 리성관 위원장의 어떤 그런 발표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참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잘 참더라고요. 잘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나 또 이번에 뭔가 좀 좀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시진핑 배우설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뒤에 중국에 시진핑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북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이제 가장 발끈하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존 볼턴 보좌관의 그런 굉장히 이제 초강성 매파라는 거 아닙니까? 슈퍼 매파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네오콘의 유명한 사실 북한이 지금 판문점 선언 이후에 상당히 그 개전의 어떤 노력을 보여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계리 그 핵실험장도 지금 다음 주에 폐기하겠다. 확실히 하나요, 그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어떤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대장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초대장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인질도 석방도 하고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볼턴의 어떤 그런 강성 발언 자존심을 건드린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늘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 이걸 동시에 요구했던 게 북한의 입장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볼턴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은 뭐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예 다 핵무기를 딱 철수해서 뭐 테네시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이 보이고 있는 성의에 대비해서 우리 자존심을 너무 뭉갰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고조된 불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북한 내부 군의 어떤 불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14일 날 있었던 태영호 전 공사의 어떤 그런 국회에서의 어떤 최고 존엄에 대한 그런 발언 그런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러던데 여러 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핑계나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공교롭게 두 개가 이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걸어서 어떤 이 협상에 조금 우선권을 좀 쥐고 싶어하는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꼭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지금 미국에서 미묘한 기류가 자 북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나 CNN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볼턴을 좀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존 볼턴과 이 마이크 폼페이오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둘 다 강경파긴 하지만 존 볼턴은 어쨌든 소신 있는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 관료이기 때문에 원칙론자인데 폼페이오는 좀 다릅니다. 육사 수석 졸업에 하버드대 로스쿨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원 의원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을 거쳐서 지금 장관입니다. 국무장관. 이 사람은 지금 54세인데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는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서 상당히
이 김정은과도 한번 협상할 의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볼트는 우리가 한두 번 속았냐 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제가 볼 때는 네. 헤게모니 다툼이 있는데 그게 트럼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김정은인 게 북한은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군부 세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최근에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반발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 얼마 전까지도 무슨 핵이 우리를 지켜줄 전설의 뭐 전가 보도처럼 이야기하더니 이걸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김정은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김계관, 리성걸 앞장세운 건데 북한도 자체적인 어떤 통제를 못하게 되면 네. 이 회담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과 미국 다 대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그래요. 10일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김민정 의원님도 성동격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북한이 미국과 상대로서 뭔가를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를 왜 우리 죄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근데 무능한 정부를 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시는 게 22일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이 풍계핵 실험장을 취소하겠다라고 폐쇄하겠다라고 한 게 23일부터 25일까지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어떤 합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얻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리비아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선택이냐 후 지원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넘어서서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비아의 대표가 어떻게 됐느냐, 카타피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관심 사항일 텐데 최근 들어서 뭐 연합훈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이 ICBM을 정례적이라고 말하지만 뭐 쏜다거나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아마 조금 껄끄럽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런 지금 근래 2, 3일의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으로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리비아식이 아니다. 또 이제 그 전에는 그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네. 리비아식이 아니다. 트럼프 모델이다. 아, 이런 얘기도 그렇게 했었고요. 얘기했죠?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쿠키 커터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무슨 그 젠듯한 그런 해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 본인의 입을 통해서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다. 그럼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의 리비아식에서 조금 벗어난 트럼프식 모델? 그렇죠. 일괄타결 방식에 북한도 얘기하는 거죠? 항공 모델이라는 예. 그런 표현도 나오던데 뭔가 좀 병력 지원을 하면서 예.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하는 그러니까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조금 존중받으면서 알겠습니다.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의 교착 상태에 좀 어려운 상황은 예. 있습니다만은 6.12 북미 회담까지는 그래도 청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5년 동안에 있었던 적대적 대립 관계가 한 달 만에 해결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말씀 대통령과 있어요? 친한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특보 같은 경우는 자 한미 회담 이전에 김정은과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해라. 안 이제 한대잖아요. 정세현 장관 전 장관도 예. 이럴 때 쓸지 않으면 왜 이걸 갖다 놨냐 했는데 저는 이 원로들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하겠습니까? 전화기를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운전대를 잘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북한이 하는 걸 보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우호적인 선의를 이용하고 지금 글쎄 말이에요. 무지 뭐 현실적인 분별력도 없는 무지 무능한 정권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미국과는 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압력을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태도들은 쉽게 하면 어떤 선이라든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번에 굉장히 점수를 뺏긴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지금 당국도 고민 중일 겁니다. 청와대발 기사들을 보면 지금 네. 할 말이 없다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이유를 청와대가 알아도 말을 못하고 모를 확률이 저는 많지만 알아도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청와대를 점점 곤란하게 하는 은행을 즉각 중지하고 최소한 유감 정도는 표명해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금 미국 백악관에 공개 세안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좀 너무 적당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물론 원하는 방법의 길들은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 속도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화 자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지는 측면은 워낙 강하고 네.
온 국민들이 어떻게든 합심을 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기인데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은 처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짧게 반론하면요. 그래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나름대로 잘못이 있지만 7가지 요청사항을 한 걸 읽어보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 지금 뭐냐면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라는 것이고요.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거론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싶더라도 지금 한미 또는 북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게 해주는 거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 정권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잘해도 칭찬을 안 하고 꼭 아픈 이야기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비판받는 거지.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제 좀 미스테이크나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국민들한테 공감받는 방법 또는 다른 정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평화민주당조차도 나름대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어떤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도야청청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저는 원칙적이고 좀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좋은 내용이고 그 옳은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 반응이 왜 부끄러우면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런 대변인 그 성명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대답 없는 메아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7가지 사항 중에서 완전한 핵폐기 후에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서 리비아식 해법은 아니다라는 게 이미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 포커스가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올 초에 또 미국을 전격 방문해가지고 뭐 전술핵 재배치 이런 문제 했는데도 결국 어떤 성과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남북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뭐 좌파 운동권과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아주 격한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던 홍준표 대표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서한 그런 외교 이런 것보다는 얼마든지 의원 외교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좀 더 품격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냥 나 여기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어떤 존재감이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거 외에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합의 발표해서 어떤 진전을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번 상황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잘 될 것이라고 좀 믿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같이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1년 동안 나라 전체 살림을 이렇게 1년 만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저들에게 다시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민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나오는 국민의 하소연과 아우성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선거 관련 얘기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오늘로 꼭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여야 각 당들도 저마다 차별화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과 발대식을 가지면서 선거 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사직서가 처리돼서 이 재보궐선거 지역이 1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재보궐 선거부터 좀 얘기할까요? 지금 8곳에서 4군데가 돼서요. 12곳이 됐죠. 예. 뭐 이것에 대한 뭐 평가 결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재보궐 선거 판세부터 좀 여당 입장에서 한번 다 이기진 않겠죠? 일단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재보궐 선거라고 네. 합니다. 12석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는데 뭐 선거를 위해서 출마한 4명을 제외하고는요 8명인데요. 네. 8명은 사실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법 위반을 통해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후보가 있던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서 그래요? 진짜 선거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정당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판세로 보면 지금 말 그대로 전국이 다 갖춰져 있는 선거여서 수도권이 3석, 영남 4석, 충청이 3석, 호남 2석 이제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저희 뭐 경북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 지역 이철우 의원이 사퇴하고 나온 지역, 김천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보여집니다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해볼 만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11곳을 예, 여론조사 결과로도 꽤 좋게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만약 내일 선거한다고 하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여론조사 보면 진짜. 근데 어쨌든 한 달 채 안 되지만 시간이 좀 있고 26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다이나믹 코리아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북한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여당 후보한테 유리한 선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선거를 보면 알겠지만 여당 후보들이 사실은 득볼권은 좀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충청도나 뭐 부산 해운대 어리나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이 당선됐던 지역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간단치 않게 지금 이 덤벼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합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충청도에 현재 천안갑 그죠? 갑과 병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요. 네. 천안갑. 그죠? 어쨌든 뭐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충청도 쪽하고 이 PK 지역은 부산 해운대 울도 불안해요. 해운대을은 어쨌든 뭐 거기는 압도적으로 늘 이제 자유한국당 해왔던 지역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해성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구청장 후보도 하고 했던 이제 어떤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거기는 뭐 까봐야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선거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네. 과거처럼 쉬운 선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다른 서울 같은 지역도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건 서울이 현실입니다. 두 곳이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일 선거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뭐 누가 봐도 지금 내일 선거한다 사실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11곳 가져가고 예. 한국당이 한 곳 가져갑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상당히 유리한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바이어스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하면서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 누구 찍었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이 뭐 60%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41% 했는데 그걸 보면 지금 여론조사는 조금 상당히 좀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봐야겠으나 네. 지금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거품이 좀 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지만 마지막까지 뭐 가봐야 알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여권 후보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유리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20며칠 동안에 얼마나 바닥에서 이제 표를 끌어오르냐 이게 왜냐하면 또 조직 선거이긴 너무 하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좀 그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건 뭐 26일이 남았으니까 선거는 변수에서 확 알 수는 바뀌니까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면 다음 네. 선거에서는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다음 총선이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2020년 네. 유일하게 지금 2019년이 선거가 없는 해인데 2020년에 어려워진다 네. 이런 거는 경험상 좀 많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회 원구성 문제에도 상당히 지금 이 변수로 작용할 그러네요. 가능성이 크죠. 그러네요. 12석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118석이고 현재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13석이에요. 5석 차인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기적이 일어나서 9석 이상을 승리하면 오늘 일당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나요? 네, 한석 차이로. 기적이라고 보세요? 기적이죠. 아, 왜냐하면 기적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의 우리 진성원님이 내일 선거하면 다 진다. 물론 이제 26일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26일 동안 크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죠.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 몰아주면 다음 총선에서는 또 반대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먼저 전제를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에 앞서서 아까 당선 무효형 받고 그 전부 다 이제 야당에서 원인 제공한 그 재보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예. 비슷한 선거법 위반이어도 지금 야당 후보들만 다 날아간 겁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아주 그 양성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불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여당이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김 의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면은 이 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예를 들면 뭐 경합이 몇 군데, 뭐 이렇게는 우리가 아직 얘기하기 그런가요? 네, 특히 이제 총선 그래요? 재보선은 재보선 지역은 조금 그게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구나. 줄투표로 그냥 이렇게 맞아요. 쭉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묻지 않고 이를테면 같은 번호로 쭉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원래는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무덤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엔 지방선거랑 같이 하니까. 네.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기도 하고 또 집권 이후에 처음 선거도 무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 김천, 제천, 해운대 이 세 군데가 약간 조금 뭐 경합 혹은 우리가 조금 불리한 이 지역일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우세한 걸로 현재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남도 그렇습니까 지금? 호남은 사실 뭐 다른 당의 민평당이 있잖아. 후보도 뭐 명확하게 지금 그렇지 광주서구. 않아서 네, 하나인데요. 거기 알겠습니다. 지금 1대1 구도입니다. 민평당하고 민주당. 민주당. 네, 1대1 구도기 때문에 예. 거기도 민심이 어떻게 지금 예. 기울지는 좀 봐야 될 자, 상황입니다. 한번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지방선거에 좀 나와 있는 변수를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이 후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드루킹의 주장이 있는 것이지 예. 뭐 사실관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국회가 어쨌든지 간에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도 기자 2명을 고발하고 허위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조사 결과 충분히 밝혀질 것 같고요. 만약에 드루킹이 무고를 한거나 허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김경수 의원에게 훨씬 더 정치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 이 상황이 전국 전체로 그러니까 다른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옥중소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인가 조선일보에서 아주 크게 일면에 보도를 예. 했는데요. 김경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허무맹랑한 허위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장 네. 그 내용 중에서도 뭐 김경수 의원 관련설 그리고 검찰이 이런저런 딜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오늘 발표한 것처럼 관련해서 그때 논의했던 것이 영상으로 녹취가 다 남아있는 것인데 이거 허위 사실이다. 그럼 자기가 필요하면 검찰이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의 진빙성 자체가 별로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네. 일단은 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드루킹이 했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드루킹의 주장은 내가 검찰 조사받을 때 검찰은 김경수 의원을 빼라고 했다. 축소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아니 드루킹이 거래를 시도했다. 자기를 갖다가 빨리 석방시켜주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뭐 물건 하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 때도 봤지만 특검이 검찰을 갖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근데 국민 누가 봐도 심지어 언론도 진보적인 언론이나 보수적인 언론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검찰, 경찰의 이번 드루킹 수사는 미진하다.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특검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근데 김경수 의원이 지금 드루킹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6년 10월에 이미 그 느릅나무라는 거 출판에 가가지고 그 뭐 이 매크로 시험까지 봤다. 그리고 네. 허락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게 특검 법안이 통과돼도 준비 시간 이런 거 하게 되면 선거 전에는 뭔가 나올 수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김경수 의원은 김경수 의원대로 나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테고 드루킹이나 또는 이 야당에서는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냥 갈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이거는 김경수 대 김경수의 싸움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정말 결백하다면
선거에 만약 됐다고 치고 그대로 가는 거지만 만약에 특검 조사에서 뭐가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선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 결과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나온 것 그리고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보면 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빨리 특검이 국민들 속 시원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수위의 문제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마 할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국민 감정에 맞게 가기 때문에 네. 저는 받을 건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 뭐 이런 건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는 조사만 6개월, 수사는 3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 때 말고는 특검 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네. 그 효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수사한다. 다만 이제 저는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뭐 김경수나 이런 사람을 수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하다 보면 나오면 성역시 수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충분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줘라.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후보 지금 완전히 뭐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재보선 12곳에 대해서만 그냥 판세를 네. 크게 얘기하고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체나 뭐 전체적인 지방선거 큰 틀에 대해서는 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나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 우세하거나 혹은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현 지사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하고 이제 조금 오차 범위 내에 접점 벌이는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이제 서울도 그렇고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야당 후보가 됐다는 것. 네. 부산도 대체적으로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보지 못한 지역이라는 것. 또 그런 또 충청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야당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도 야당 시절에 지금 지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진행됐던 정치적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드루킹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드루킹에 대해서 지금 막 논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네요. 왜 혼란스럽냐면 얘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5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도 뭐 보좌관이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가 나중에는 뭐냐 하고 그 뭐 어디 박스에 넣어 전자담배 박스였나요? 뭐 박스였나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고 돌려주려고 하니까 뭐 그냥 일단 그럼 뭐 빌려서 가지고 있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올 3월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돌려줬다고 했다가 그게 국회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국회 밖이었다가 나중에는 드루킹 얘기에 따르면은 보좌관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가 그 아주 그냥 그 간단한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도 500만 원 문제만 가지고도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예.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국민은 이게 뭔가 싶은 어지러움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드루킹이 옥중서실이라는 거를 뭐 심지어 그 조선일보에 이제 보내가지고 예. 보도하고 고발하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상황을 보면서 드루킹은 무조건 선거에서 사이버 정치 브로커고 김경수와는 애꿎은 사람이 억울한 거고 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주장하는 그런 반응이자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저께 5월 17일 날 대거 전부 다 뭐 홍영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보자는 것도 내가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김경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소식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예. 대거 지금 현역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전에 박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동생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정희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생의 아들이군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하게 보였는지 잘 아시죠.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그럼 죄를 짓고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건가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소위 그 민주당에서 그닥 좋아하지 않는 보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무조건 다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번복되고 그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어떤 게 진실인지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다. 이건 네. 완전히 음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우상호 그 의원의 뭐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는 원래 진주 지역이 굉장히 조금
처지는 지역이었는데 김병수 후보가 지금 김태호 예. 후보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힘내라 용기 내라 이러면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과연 김경수 후보가 이거를 극복한다면 지금 차기의 어떤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만 과연 특검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과연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난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난관이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실이라고 하는 건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 예. 정치적인 논쟁들만 지금 좀 남아 있는 것이고 예전에 박지만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한마디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거의 다 중지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특검까지 네. 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뭐 인원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특검의 절차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막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하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부터 좀 하죠. 남경필, 이재명. 이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금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남경필 후보는 어쨌든 현역 도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올라갔던 네. 떠오르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다 여론조사가 지금 문제인데 여론조사만 보면 네. 선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밑바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으로서 잘했냐 못했냐는 차치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이제 의혹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은수미 후보로 대표되는 그 조폭 출신 사업가 그분이 활동지가 성남입니다. 성남이고 또 그 사람이 성남에 뭐 기부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물론 선거까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근데 가장 이제 폭발적인 것은 그 형수에 대한 그 뭐 욕설 뭐 쌍욕 녹음 테이프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튼이 많이 예, 근데 있고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법률가들이 다 좀 갈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막말과 욕설 같은 것들이 KBS 공영방송 뉴스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만약에 본인이 허락 안 한 거라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냥 공개해버린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로 갑질한다는 걸 갖다가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보여준 건데 그것도 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하면 그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인의 어떤 사생활 영역을 침범한 건데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의 그 말이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정말 중요한 국가 일에서 공공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한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도 이 테이프를 갖다가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고 한 적이 있지만 그때랑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는 이걸 공개를 해도 그걸 감사하기 좀 힘들지도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엄청난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따라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만약에 남경필 후보 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용단을 내린다 그러면 네. 아마 어마어마한 파장일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 한 사람의 알겠습니다. 인격을 갖다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만 그 욕설을 들어본 사람들의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뭐 들어봤다 말았다 말을 그래요? 못 하겠는데 들어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들어본 사람의 예, 말을 들어보면 어렵네. 하여튼. 네. 도저히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건데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말을 했다는 걸 들어보면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들었는데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정도의 말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경기도민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지만 어쨌든 이걸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폭발력은 상당할 것이다. 근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논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중에 하나인데 선거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이 관건이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과 이제 반대되는 세력, 야권 뭐 이런 싸움처럼 구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지방선거에 원래 본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결은 뭐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도래하면 국민들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지금 선거에 대해서 의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남북 문제로 덮고 있고 드루킹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30살짜리 아이들도 드루킹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 드루킹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아이들이 뭘 알고 물었겠습니까? 네. 하도 많이 들리는 이름이니까 그렇게 예. 얘기를 했겠죠.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경기도의 이재명, 남경필의 대결이랄지 또 그 경남의 김경수, 김태호 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제 후보들끼리 어떤 그런 공방 이런 네. 지역은 거의 이 두 지역이 거의 그 유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정권 대 야권의 대결 이런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네요, 정말. 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욕설 파문, 뭐 그다음에 뭐 채무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방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똑같아 이재명 보이고. 후보나 남경필 후보나 똑같이 다 똑같아 보인다? 보이고 수신제가 못한 걸로는 그냥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될 텐데 그리고 진정한 이 경기도가 1,300만인가 아마 그렇죠. 제일 크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조금 중단하고 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네. 뭐 백악관 서한도 보내시고 미국 찾아가서 뭐 그렇게 또 요구도 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개하겠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욕설 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이제 후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군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마치 후보인 양 또 반박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몇 군데라도 정말 우리가 이겨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네. 생각을 홍준표 대표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마 저는 이제 이거를 아마 녹취록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애초에 또 그 얘기였거든요. 만약에 공개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근데 별로 크지 않다. 크다 이미 이렇게 나눌 재판의 결과로 이걸 공개하면 1회 50만 원씩을 벌금을 물도록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공개할 때마다. 예, 한번 공개할 때마다 5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할 거고 그리고 네.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그건 또 더 나쁘잖아요. 더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은 결정이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욕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이분이 막 이렇게 말을 좀 험하게 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말한 것처럼 좀 잘못된 행위이긴 했었습니다만 네.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 그 단어의 사용이라든가 이제 이것은 본인이 그 형수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 형수의 가족들이 부모님에게 했던 이런 발언을 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형수에게 뭐 이렇게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욕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공개돼 예, 글쎄 있었던 말이에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선 경선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당내 후보였기 때문에 당 외의 사람들에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라도 뭐 우리 당의 후보가 되셨고 또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 한 20% 정도의 갭차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의 판세를 뒤집거나 뭐 하기에는 예. 쉽지 않을 거다 보여집니다. 이제 좀 팩트를 좀 바로잡으려면 법원이 했던 그 뭐 해당 얼마의 판결은요. 예. 특정한 언론사의 그 다른 거 합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일반 정치적인 어떤 정당 이걸 할 경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사는 집중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갖다가 네. 좀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고 이 판결문을 보면 만약에 이번에 누가 공개하게 되면 무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김경수, 이재명 이 두 분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당의 그 민주당의 인기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후보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 사실은 이길 확률이 높은 후보임에 틀림없는데 본인 문제가 만약에 클리어되면 살아남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과의 싸움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김경수 의원도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뭐 많지 않지만 오늘 드루킹의 그 편지가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폭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김경수, 이재명은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 서울시장 얘기 좀 하죠. 지금 서울시장은 지금 박원순 현 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3명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 이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거죠, 단일화를?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상 뉘앙스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급구 이제 그 글쎄 상황을 말이야, 부인하다가 서로. 조금씩 이제 뭐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네. 후보도 뭐 진위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말 뜻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되겠습니까? 아, 그래. 왜 안 돼요? 아니 안철수 후보가 네. 도대체 왜 멀쩡한 국민의당을 그렇게 깨고 바른정당하고 왜 통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금 그대로 있으면서 이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하면 선거의 판도도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그런 안타까움이 공동대표로 있는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분노합니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박주선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런 거 내가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서히 뉘앙스가 변하고 있는 것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럼 그렇게 단일화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그대로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송파을 공천 문제를 놓고 이미 15일 날 공심위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경선하기로. 경선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이제 뭐 손학규 그 상임 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 후보들 다 반발하고 있는 거고 오늘 진수희 공동 서울시당 위원장이 사퇴했더라고요. 사퇴했죠. 그리고 통합한 걸 뼈저리게 뭐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작 송파을의 후보 중에 하나였던 이태우 후보가 예비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측근이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공심에 결정된 걸 이런 식으로 뒤집는다면 이건 새 정치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후보직 사퇴를 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박종진 전 앵커 같은 경우에도 예. 만약에 전략 공천이 이제 해서 경선이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지금 위원장이 받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전략 공천을 해도. 제 생각도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옆에서 괜히 군불만 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럼 또 나가 사지에서 그냥 또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손학규라는 정치인은 매번 그렇게 이용만 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요. 알 수 없고 본인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 내부에 자중질환만 일어났다. 바른미래당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 2등, 3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게 안철수, 김문수 후보잖아요. 2, 3등끼리 지금 경쟁인데 그 두 후보가 합친다고 해서 예. 60%, 50% 넘는 지금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바에는 애초에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런 연대나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선언했던 그 안철수 후보의 본래의 그런 얘기를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를 그대로 만약에 믿는다면 두 분이 합쳐도 사실은 지는 거가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되면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미 노원병 공천을 두고 한번 1차 논란을 빚었고 또 송파을에서 시끄럽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나면 다른 지역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떨어져도 크게 상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원투수로 마지막에 SOS를 받고 뒤늦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조금 다릅니다. 안철수는 뭐 최근까지도 확실한 대권주자이고 지난 직전 대선에 나와서 어쨌든 20% 이상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합치는 말이 왜 나오느냐? 만약 안 합치고 이대로 선거했다 칩시다. 뭐 김문수 전 지사는 만약 2등이라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자로 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떨어지더라도. 근데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상당히 상처가 클 거기 때문에 예. 둘이 아예 지더라도 합쳐서 지는 게 맞다. 각자 나와서 질 경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건 무슨 단일화? 안철수 후보는 그건 무슨 단일화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단일화라는 걸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언론에서 어쨌든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 제1야당의 후보가 지더라도 단일화한다는 건 저는 명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명분이 있다면 뭐 남북 관계나 북한에 대한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사실 심각할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하지만 같아요. 첨언할게요. 그래, 저는 간단하게, 예. 김문수 안철수는 절대 단일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지금 후보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아, 가시적으로 그러네요. 보여지는 광역단체장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각자 서로 나로의 단일화입니다. 단일화했다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로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그냥 국물만 그냥 하는 떼다가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나와서 뭐 누가 2등 하든 3등 하든 결론은 뭐 그렇게 나올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뭐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별로 합쳐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얘기한 것 합쳐서 같아요. 뭐 그죠? 그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분 다 15%대에서 약간 넘거나 이제 안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선거전으로 가면 선거비 보전과 관련한 고민들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선거비역에 15%가 넘어야 다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는 13%이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 물론 본인이 돈이 많은 분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당이 견뎌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3등을 만약에 해버렸을 때 본인의 향후 정치적 입장이 정말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어서 그 고민이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도 한 세 군데가 그래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만한 경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예. 충청도도 사실은 좀 그렇죠. 해볼만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 대전이나 충남지사 선거. 다음에 한번 또 우리가 치열하기는 다뤄보죠. 가장 제주도가 지금 치열하죠. 아 그래요? 그 박빙이고. 예. 지성원님. 원희룡 대 문대림. 문대림. 기성원님 표현을 빌자면 네. 지금 다들 여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은 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원래 극복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니 대입하자면 저도 거의 극복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야당이 알겠습니다. 조금 분발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 준비하신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분이 드루킹입니다. 그런데 김모 씨인데 네. 어쨌든 저는 옥중서신이라는 형식이 저는 좀 이채로웠습니다. 옥중서신이 뭡니까? 과거에 이제 정치 탄압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드루킹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말 타고난 정치 브로커거나 아니면 정말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지금 보낸 건데 자 옥중서신이라는 걸 보낼 정도의 인물이라면 저는 드루킹이 간단찮은 파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은 지금 옥중서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 게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니들 봤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많다. 또 너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빨리 특검에 가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보자. 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번에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면요. 어느 정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적폐는 다 쳐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촛불 시위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네. 검찰이 눈치를 봤다면 경찰이 눈치를 봤다면 그 부분을 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드루킹은 거물은 거물이고 드루킹을 통해서 자 변화한 시대의 경찰과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하면 제대로 국회가 특검을 구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유정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렇죠. 38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뭐 빗속에서 그 기념식이 거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야가 다 참여한 가운데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면서 가장 오랜 50분 동안의 기념식을 오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양팔을 뒤로 그 묶인 채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민분들을 또 그때 장면이군요. 네, 하죠. 계엄군이 지금 총으로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38년 전의 진짜 모습인데요. 민망할 정도의 보기 예. 힘든 장면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뭐 다시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 지금 사진 속의 인물들 중에 살아계 생존하신 분이 과연 계실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 그다음에 뭐 부상 이후에 후유증에서 사망한 분들, 네. 행방불명된 분들 다 네. 합하면 352명인가 그래요. 최근에 그 매장 부분이 나왔죠. 네, 얘기가 그런데도 지금. 이제 제대로 뭐 발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그것도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잘 알려진 50 청문회, 1988년 50 청문회 50 노무현 청문회.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네.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네. 그 50 청문회를 필두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했던 게 5번이에요. 그런데 이번 9월이 이제 6번째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죠. 그래서 진실은 정말 밝혀져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 덮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 9월에 진상 그 조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면 거기에서 정말로 원하는 거는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게 아직도 왜? 아직도 그 밝혀지지 사람 않았죠. 아닙니까? 그 사람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뭐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뭐 문서도 발견했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 또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예. 최근에 그 당시에 이제 성폭행이나 고문이나 이런 그 것들에 얘기까지 대한 나왔어요. 미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정말 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에 지금 가슴 아픈 네. 저 사진을 다시 한번 네. 선정해봤습니다. 자, 김광진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하고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예, 그 김유정 의원님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나쁜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역사라고 하는 걸 볼 때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병하 당시에 이제 경무관이었는데 38년 만에 치안감으로 승진되면서 네. 국립묘지에 있는 묘비도 이제 변경을 하고 광주 경찰서에 이제 그 동상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분들의 이제 유족들이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뭐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요구하고 계신데 네. 순직으로 하게 되면서 5.18 유공자로서 받았던 그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라라고 하는 청구를 지금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안병하 경무관과 뜻을 같이 해서 네. 그때 직위 해제됐던 한 10분 정도의 경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명예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5월 18일 5.18 기념식입니다.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주제가 5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였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텐데요. 지난 38년간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 국가가 그리고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